수를 마칩니다. 12시 20분입니다. KBS. 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인수위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아침에도 경제 1분과 외교안보분과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크게는 국민통합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당이 될 국민의힘은 대선 후 첫 입법 발의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선택했는데요. 또 여성가족부 폐지냐 분산 변형이냐 인수위 내부에서도 논란이 예고돼 있습니다. 자, 지방선거도 다가옵니다. 홍준표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를 결정했고요. 민주당에서도 현역 의원 6명이 지방선거에 뛰어든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역할로는 아직 당내에서 갑론을박인데요. 자, 대선 때만이 아니라 인수위도 그렇고 지방선거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 민심을 묻고 듣고 반영하는 일이다. 이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화두에 오른 MB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최평과 불사조 기자단 준비되어 있고요.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드디어 오랜만에 돌아온 우리 꽃미남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오창석 평론가님은 그동안 뭐 했어요? 네, 열심히 네. 대선 기간을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대선 기간에 클럽에 다닌 거죠? 아니요. 코로나 기간이라 그 어떤 곳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참, 오평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문자가 이미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네. 문자가 쇄도하고 있어요. 한번 카메라에다가 뭐 손 사인이라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1번, 2번. 뭐예요? 대선 그날 1번 했다가 2번. 뭡니까? 자, 첫 번째 이슈 들어가 보죠. 뉴스가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내일 청와대에서 독대하기로, 배석자 없다. 오늘 아침에 김은혜 대변인이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요청한다는데, 자, 어떻게 전개될 걸로 예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이제 독대 우찬이에요. 독대 우찬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국민의힘 모두 하는 얘기가 허심탄회한 얘기가 오고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지금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 뭐 경제 문제도 있고 코로나19 대응 문제도 있고 북한의 ICBM,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동향 같은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 교환, 또 앞으로 정부의 이런 과제들을 어떻게 인수할 것인지 인계할 것인지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지만 제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여부. 네. 여기인데요. 지금 오늘 김은혜 이 당선인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윤석열 당선인이 그 이 전 대통령 사면 요청했던 생각 오래전부터 견제해 왔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그 말은 이 얘기를 오늘 브리핑에서 했다는 말은 언론의 관심이 여기에 좀 초점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내일 이 회동 결과도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가겠지만 MB 사면,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 사면은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아요. 네. 결국 이번 회동에
관심거리는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맞춰지게 되는 상황이라서 글쎄요. 이게 어떻게 결정나냐에 따라서 앞으로 전국이 펼쳐지는 그 상황이 좀 달라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건의는 필이 될 것 같고 네. 당선인이 이제 퇴임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 오랜만에 돌아온 오창석 시사평론가의 촉을 한번 테스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MB 사면 됩니까? 일단은 사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국민의힘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이제 권성동 의원이 나와서 김경수 전 지사를 언급을 했고 예. 또 더 나아가서 언론에서는 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얘기도 네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두환 노태우 사면이 사실 어떤 죄가 사라져서 사면했던 것이 아니라 네. 어떤 퇴임하는 대통령의 어떤 아량과 뭐 이런 배려를 좀 북돋아주고 또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의 또 배포까지 확인을 하는 양측이 협상을 해서 서로 윈윈하는 결과로 이제 이끌기 위해서 했었던 네, 거죠. 네. 물론 국민들은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했었던 사람들은 MB 사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네네. 여전히 보이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할 때도 MB 사면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여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MB 사면은 쉽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MB 사면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이재용 얘기 그리고 이제 김경수 전 지사는 사실은 이제 그 징역형이 이제 2년이 확정이 됐지만 네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왜냐하면 2021년 7월에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 2년이면 이제 사실 얼마 안 남았다고 볼 수도 있고 절반 정도는 온 상태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는 좀 아픈 손가락일 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MB 사면과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을 같이 갈 것이다. 라고 본인 스스로 예전에 얘기한 것이 남아있거든요. 네네.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윤 당선인이 MB에 대해서 사면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만 원샷 사면이 되기 힘드니 MB 그리고 경제 이재용 그리고 김경수까지 3명 동시 사면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판을 짜고 있다라고 했는데 물론 오늘 청와대에서 입장이 곧바로 나왔습니다. 네네. 이런 입장에 대해서 우리는 논의한 적이 없으니 좀 이런 발언을 좀 자제해달라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청와대에서 곧바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위기와 흐름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그렇습니다. MB 사면을 좀 확실히 하기 위해서 네. 경제인이라든가 네. 여야 정치인을 망라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 자,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는 뭐 이제 이 징역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도 네. 정치인의 경우에는 그다음에 피선거권 제한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 정치 활동을 하려면 항상 사면과 면책이 복권. 중요하죠. 네. 복권 그리고 자, 박 기자님, 네. 김경수 전 지사 사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강조했던 게 통합이에요. 통합. 지금은 통합의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치유하고 통합하는 게 시급한 과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향후 차기 정부가 국정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해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해서 여기에 좀 녹아있는 그런 의도를 좀 본다면 김경수 전 지사 사면 얘기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통합이라는 것은 한쪽이 무조건 양보하고 네네. 그냥 다 내주는 게 통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전제로. 네. 네. 김경수 전 지사 얘기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독대 우찬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가면서 의제도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국민 여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보면 뭐 지난해 11월인가요? 그때 네. 나왔던 여론조사를 보면 반대 의견이 더 많았거든요.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호 전 대통령 두 사람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 반대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찬성보다. 그리고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좀 보면 이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 사면이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 이걸 생각하고 또 사법의 정의, 형평성 또 국민들 공감대를 고려하겠다. 말한 바가 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국민들의 공감대가 어떤 것이냐, 여론이 어떤 것이냐 이걸 좀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다스의 자금 수백억을 횡령하고 또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그 확정을 받고 수감 중인데 이걸 또 건강 문제도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했지만은 이 전 대통령에 있어서는 건강 문제도 그렇게 크게 제기되지 않고 있어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에 나설 수가 있을까? 국민 여론을 좀 어떻게 좀 판단할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요. 정치적인 의도와 경제적 의도가 이제 두 개 다 들어가 있는 것 네. 같은데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람을 사면해 주려면 뇌물을 준 사람도 사실은 사면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찾아가서 뇌물을 줬다라기보다는 아니 대통령이 와서 이렇게 찌르면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라는 상황인 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는 이제 지금 윤석열 당선인 옆에 이제 MB 라인이라고 하는 또 이제 MB 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과거 이제 친이계 이렇게 불렀죠. 친이계, 친박계. 그 당시에 공천을 받았던 의원들이 사실 지금 뭐 권성동 의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장지원 의원도 비슷하고요. 네네. 그런 사람들이 정치적 의도로 풀려졌는데 중요한 거는 MB가 사면된다고 해서 야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통합이다. 정말 정치 잘하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MB는 저는 명분이고요. 결국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더 클 거라고 보는데 풀려나서 그럼 이재용 부회장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윤석열 당선인이 경제를 좀 살려달라. 그리고 실제로 삼성이 어느 정도의 돈을 풀어서 예정되어 있던 고용 창출이라 하더라도 사면 후에 어떤 뭐 10,000명 또는 뭐 1,000명의 대규모 고용 창출이다. 대규모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현 정권 초반 경제 분위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마 이게 실질적인 더 이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방금 들었습니다. 아, 이분이 왜 인수위 안 들어가 있죠? 이렇게 모든 걸 다 꿰뚫고 있는데 인수위가 아니고 시사본부에 소속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내일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에서 어떤 또 메시지들이 나오는지 아마 많은 국민들이 초미의 관심으로 지켜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보면요. 오늘 아침 뭐 이런 시간이에요. 8시에 보통 이제 다 출근 준비하시고 뭐 출근하고 그런 시간인데 이 김은혜 대변인인데 당선인 대변인이에요. 정확하게 보니까 인수위 대변인 뭐 오늘 중에 선임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인수위 대변인이 발표해야 하나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당선인 대변인인 제가 발표합니다 하면서 자, 이제 분과별 인수위원 일부가 또 발표됐죠? 그렇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이 매일 아침 8시에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렇습니다. 어제 시작된 거죠? 예, 8시에. 오늘 이틀째. 8시에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늘 3개 분과 인수위원 9명을 추가 발표했어요. 경제 1분과 이 간사의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을 임명을 했고요. 외교안보 분과 간사에는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또 정무사법행정분과의 간사에는 이용호 의원을 각각 임명을 했습니다. 경제 1분과 뭐 최 전 차관을 비롯해서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신성한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인수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외교안보 분과 같은 경우도 사실 보면은 이 김성한 전 차관이 윤석열 당선인과 초등학교 동창 사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난해 보면 이 전화 통화로 뭐 계속해서 외교적 안보적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이렇게도 알려졌었습니다. 이른바 이제 외교 안보 분야의 가정교사라고 할까요? 뭐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이번에 인수의 간사를 맡게 됐고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언론인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호남 지역 남원 임실 쪽에 지금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징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호 의원이 무소속인가요? 아니, 지금 보면 국민의힘에 대선 전에 입당을 했죠. 대선 전에 입당을 해서.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국민의당으로 시작을 해서. 국민의당으로 초선을 하고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합당할 때 탈당을 했다가 무소속으로 있다가 최근에 초선. 대선 과정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 합류를 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어제도 기획조정위원 중에 이제 추경호 의원이라든가 이태규 의원, 국민의힘, 국민의당, 최종학 교수, 학자 이렇게 막나가 되는 것 같은데 오늘도 흐름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민의당 그 색깔이 좀 강한 그런 인사고 호남 출신 인사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번 오늘 발표된 인수위원을 보면 MB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의 느낌이 좀 많이 난다. 이런 지적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최상목 전 차관이나 또 김성한 전 차관 같은 경우는 MB 시절에 거기서 이제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김태효 외교안보 인수위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김태효 전 기획관과 이종섭 전 뭐 국방부 합동참모차장 위원으로 이번에 외교안보 분과에 들어가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외교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로 다시 그때로 좀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평님 어떻게 인수위원은 일단은 뭐 2달 한시직으로 일단은 국정청사진을 그리는 역할들이니까 뭐 일부는 청와대나 내각으로 또 흡수가 됩니다만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현역 국회의원들 뭐 청와대로 흡수되기는 거의 뭐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이제
인수위는 사실은 저는 능력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능력으로 기반한 상징성이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상징성이 있다. 이 사람이 어디를 대표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역 안배를 하지 않겠다라고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했지만 이영호 의원이 들어가면서 호남에 대한 배려가 됐거든요. 이미.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지금 특히나 인수위는 할당제도 다 폐지하고 네. 오직 능력만 본다 그러는데 네. 왜 딴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뒤에 명분을 저는 그렇게 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안배하지 않아도 실력을 찾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호남 인사도 있었고 영남 인사도 있었다. 여성도 있었고 네. 남성도 이렇게 있고. 고루 섞일 수밖에 없게 능력만 보더라도 고루 섞일 수밖에 없는 것이 네. 대한민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좋은 명분이 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인수위가 끝나고 난 이후의 장관 인선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조각. 네. 예,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이제 초기 장관은 누가 될 것인가, 총리가 누가 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현재까지로서는 저는 아주 일반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MB 색깔이 많이 드러난다는 것에는 매우 동의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기업 프렌들리. 사실 기업 이제 프렌들리. 예, 최근 이제 그 대통령 역대 대통령 특히나 이제 87년 이후에 그 어떤 대통령보다 이제 친기업 행보를 했었던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고 네. 실제 뭐 기업 대통령, 기업 출신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재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선임이 되는지를 좀 지켜보면은 네. 아마 그게 국정기조의 강력한 사인이 될 거라고 네. 봅니다. 여기서 딱 끝나는 줄 알았는데 김은혜 이제 당선인 대변인이 한마디 더 해요. 또 있습니다. 네. 박주선 취임식 준비위원장. 네. 어떻게 보십니까? 취임식 준비위원장은 사실 취임식도 사실은 또 상징적인 거예요. 네, 취임식. 네.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식 5월 10일 날 행사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얘기인데 말씀드리면 보통 2월에 취임할 때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취임할 때 그 기억나는 것이 어린 아이들이 되게 추위에 벌벌 떨면서 2월은 바깥에 춥죠. 네. 서 있었던 게 기억나는데 5월은 그런 걸 좀 걱정을 해야 된다. 봄. 네. 그런 걸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좀 일단 첫 번째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취임식은 사실은 이제 취임 전문을 어떻게 쓰느냐. 그날 어떤 사람을 초대하느냐. 예를 들어서 뭐 김대중 대통령 취임할 때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뭐 이렇게 했었던 거를 또 해외 뭐 사절 정상들 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취임 전문은 사실은 또 다른 전문가들한테 맡겨두고 이제 어떠한 형태로 이 첫 번째 사실 가장 큰 컨벤션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게 네. 그날 당일이거든요. 야, 저는 제일 궁금한 건 그건데 박 기자님. 네. 그 5월 10일 이번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 가수 누구예요? 좀 그게 제일 늘 궁금해요. 네. BTS가 아닐까 BTS 싶은데요. 가능성이 있네. 네. 왜냐하면 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당시에 네. 그때 강남 스타일이 최고였거든요. 싸이가 말춤 공연을 합니다. 네. 그때 참 특이했죠. BTS가 만약에 무대에 서게 된다면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아마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우리 이주영 PD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가 네. 에스퍼의 팬이라는 걸. 네. 자,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 이슈는요. 지금 이 윤석열 당선인은 여가부 폐지 공약 이거 이제 이행할 어떤 의지로 보여요. 네. 왜냐하면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또 조금 다른 맥락의 얘기를 해서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제 안철수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질의응답 과정에서 여가부 폐지 얘기 이게 좀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안철수 위원장은 후보 시절에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부로 개편하겠다. 네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윤석열 당선인은 여가부 폐지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네. 근데 이게 정말 폐지 공약이 정말 그렇게 갈 거냐 아니면 이 폐지 공약이 폐기될 수 있냐. 그러니까 이게 달라질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 그랬더니 안철수 위원장이 폐기는 아니고 몇 가지 가능한 정책적 방향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중에서 당선자께서 선택하시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가부 폐지 이거는 너무 나간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선택지를 드리겠다. 이런 하나의 해석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뒷부분에 보면 당선인이 선택하는 게 올바르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인수에서 뭘 준비하든 당선인이 윤석열 당선인이 선택하는 게 그게 곧 이 길이다. 결정은 당선인의 그렇게 가는 거다. 네. 인수위가 어떻게 뭐 하고 어떤 의견을 내더라도 윤석열 당선인이 결정하면 가는 거다.
이렇게도 해석될 수가 있단 말이죠. 이 두 가지 해석이 좀 가능한 발언은 좀 보이는데 어쨌든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각이 있지만 그것대로 뭐 그 하나만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조언하는 게 아니라 여러 선택지를 만들어서 윤석열 당선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관련해서 어제 저희가 하태경 의원 인터뷰를 전화로 해보니 여가부 폐지 입장은 강경해요. 그런데 이제 업무가 사라질 수는 없으므로 이 여성의 경단녀 문제라든가 혹은 뭐 이제 남녀 급여 격차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고용노동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청소년 가정 문제는 복지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업무는 분산해서 더 잘할 수 있게 하는데 문제는 여가부는 폐지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네. 이 안철수 위원장의 의도 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일단 사실은 이제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이제 당선인과 이준석 당대표 뭐 하태경 의원까지 강력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네네. 실질적으로 폐지했을 때 불어올 역풍까지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부처가 이제 원래 담당했었던 것을 담당한다 하더라도 아까도 인수위에서 얘기했었지만 그 부처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역사적 시효가 다했다라는 표현을 쓴다 하더라도 쉽게 이제 해체시킬 수는 없는 것.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갈 길이 멀다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 자체를 삭제시킨다면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면은 산하 부처로 갔을 때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부처가 전면에 나왔을 때도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얘기를 했는데 부처를 삭제해서 다른 부처에 이제 병합을 시켜버린다면 과연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가 처음에 나왔을 때 여성을 담당하는 예산은 전체 청소년 가족에 비해서 1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누차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실질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켜오기 위한 노력이 있었던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기보다는 이걸 정말 삭제시켰을 때 불어올 역풍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성평등 가족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계층으로 가도록 유도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자, 폐지냐 개편이냐 이건 뭐 인수위에서의 최종 이제 안을 우리가 보고 또 이게 이제 관철될 때는 국회가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입장도 있습니다. 지금 최이배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여가부라는 이름에 연연하진 말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실효성이겠죠. 실리겠죠. 자, 지금 점심시간 12시 42분 넘었습니다.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서 도로 위에 돌발 구간 많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졸리시다면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꼭 졸음을 깨우고 다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 6km 구간 천천히 가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신갈분기점 5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서울요금소에서부터 신갈분기점까지 5km 구간 천천히 가고요. 북천안에서 천안까지는 10km가량 막히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상황은 서울로 들어오는 차들이 많습니다. 용담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매송 나들목에서부터 막힙니다.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는 4km 구간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으로 가는 길은 서창분기점에서 월곶분기점까지 막히고요.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 7km 구간 천천히 갑니다. 도로 위에 사고 소식이 많으니까요. 앞차와의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조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이번에는 곧 야당이 될 여당 민주당 소식을 좀 알아보죠. 비대위원회를 출범했는데 문제는 지금 오는 25일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는 거잖아요. 네, 뭐 25일 이전에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네. 지금 보면은 사실 이 원내대표 선거라고 하면 이 당 내에서 후보군이 나오고 그렇죠. 후보들이 각 의원들 설득하면서 선거전 있게 마련인데 네네. 이번이 좀 다른 상황이죠. 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른바 이 교황 선출 방식으로 콘클라베라고 들어보셨죠? 콘클라베 감금하는 건데 보통 콘클라베는 감금하잖아요. 선출위원. 그렇죠. 예, 비밀 투표해서 선호하는 인물을 적어내서 합치될 때까지 계속 투표하는 건데 그런 방식을 좀 구성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왜냐하면
이게 그 원내대표 후보들이 나와서 계파별로 뭐 지지하고 반대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 보면 또 단일 대화가 무너지고 이렇게 되면 아유 민주당 저거 아직 정신 못 차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걸 좀 자제하고 자제하면서 이 의원들이 합치된 의견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한번 토론을 한다. 토론해 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 방식으로 원내대표 선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 선출 때는 이렇게 밖에서 열쇠로 문을 탁 잠그는 상징적인 행사. 이번에도 국회에서 의총장에서 잠그고. 근데 할 수도 굴뚝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선택이 부결되면 검은 연기가 올라오고 맞아요. 교황이 선출되면 흰 연기가 올라오거든요. 굴뚝을 만들어야겠고. 네네. 자, 과연 이제 국회에 굴뚝이 있는가? 새 원내대표 좀 물망에 오르는 인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보면은 사실상 그 다선 의원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뭐 4선에 안규백 의원 얘기 나오고 있고 네. 3선에 김경엽, 박강원, 박홍근, 이광재, 뭐 이원욱, 윤관석, 홍익표 의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중에 어떤 의원 내가 꼭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쭉 이름 들어보시면은 떠오르시는 게 이 의원은 어느 계열이지? 뭐 어느 의원하고 친하지? 네. 이게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원내대표 후보가 없이 그냥 이렇게 교황 선출식으로 하다 보면 오히려 이 새가 큰 이른바 친문 의원들, 친문 계파들이 미는 후보가 결국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대위원 중에 좀 권지웅 비대위원은 강하게 네. 문재인 정부에서 역할했던 인사들은 빠져야 한다라는 취지의 또 강한 발언을 했는데. 네. 오평론가님. 네. 신임 원내대표 누가 됩니까? 근데 이름 석자를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이제 이름을 떠는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아니고 갑자기 그렇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마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이 의원들 중에 어느 정도 같은 계파라고 보이거나 네.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빠르게 좀 정리를 서로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망에 올랐던 사람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규백 이원욱 의원이 정세균계로 분류된다 이렇게 원론이 나온다고 한다면 두 사람이 동시에 나갔을 때는 표가 찢어질 게 너무 뻔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서로 이제 단일화 조절을 할 것이다. 조절을 좀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문재인 정권에서 책임 있는 인사는 빠져야 된다고 하는데 권지웅 비대위원도 문재인 정권에서 비대위원 임명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현 정권에 친문 인사 아닌 사람이 어딨냐라고 의석수가 180석 이뤘을 때부터 다 얘기했었습니다. 그 전에도 얘기했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김현미 장관이라든지 김수현 실장이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면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게 비슷비슷하다는 것이 공동 책임으로 분류할 수 있지 선봉장에 서서 이 사람 때문에 부동 다 망가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정도는 안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방식으로는 구분될 수 있는 후보군은 아니라고 보고요. 아마 어느 정도 서로 간의 조절이 있고 난 이후에 조금 더 좀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광재 의원이 여기에 분류되어 있는 게 조금 신기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후보랑 다르게 유일하게 여기서 대선 이번에 출마했던 사람이에요. 대선 후보였죠. 빠르게 정리가 되긴 했지만 이광재 정세균 단일화를 통해서 이제 정세균 후보가 더 올라가긴 했었는데 어쨌든 유일하게 대선 후보였고 또 유일하게 또 다른 강원 지역이기도 하고 친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친노라고 얘기하는 편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다른데 아마 이렇게 된다면은 원내대표는 개파 싸우다가 이상한 균형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복병은 이광재 의원이고 나머지는 정리가 된 사람들 한 3명 정도로 좀 크게 압축될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이게 원내대표. 근데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하는 것 못지않게 지금 내부 잡음은 현재 원내대표 윤호중 비대위 체제에 대한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예, 뭐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내부 좀 취재해 보면 정리는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되고 있다. 의총을 통해서 이 비대위 체제로 가기로 한 거 윤호중 비대위 좀 지켜보고 뭐 비대위 인선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내용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혁신하고 새 정책 보여주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대위원장을 외부에서 누구를 데려올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 비대위원장 하면 떠오르는 몇 명의 인물이 있는데 사실은 민주당 인사와 거리가 좀 멀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로 떠오르는 김종인 위원장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당장 외부 수혈할 수 있을 만한 비대위원장이 없고요. 데려오는 데 있어서 또 다른 당내 개파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왜 데려왔냐. 당신과 더 친해서 데려온 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상황으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 또는 딱히 떠오르는 인물이 없기 때문에 윤호중 원내대표한테 맡길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비대위원에 대해서는 뭐 큰 갈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리되어 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민주당이 빨리 정리해야 되는 것이 이 비대위가 지금 지방선거 치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 보면
이번 지방선거에 민주당 현역 의원 6명이 뛰어든다 해서 뭐 박주민 의원, 조정식 의원, 의원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큰 기사를 보면 맥이 또 달라요. 민주당은 후보난을 겪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출마 러시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승패가 바로 지난주 네. 대선에서 갈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게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뭐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호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서울도 조금 후보군이 있긴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후보가 좀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아직까지는. 대선에서 대부분의 지역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좀 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특히 이 국민의힘세가 강한 지역, 그러니까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이른바 피 터지는 혈투가 예상됩니다. 여기는 본선 나가면 당선이 거의 유력하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대구. 대구 시장. 대구는 항상 떠오르는. 경선이 본선보다 치열한 곳이잖아요. 네. 이미 홍준표 의원이 네. 며칠 전에 정지 작업을 완료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앙정치는 윤석열 당선인이 있으니까 네. 하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전포고를 했고 권영진 대구시장이 3선에 도전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여기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 같고 또 김재원 최고위원도 출마 가능성을 저우질하고 있거든요. 정말? 예, 그렇게 좀 보여져요. 네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대구 지역 출마하려고 했다가 못한 상황이 됐고 지금 어떻게 뭐 이준석 현역 의원도 대표가 아니고 엄하게 안 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마 준비를 할 걸로 보이고 또 부산 같은 경우도 박형준 시장이 있지만 그렇죠. 여기다가 5선의 서병수 의원 출마 움직임 보이고 원래 있고요. 부산시장을 하셨었고. 그렇습니다. 뭐 조경태 의원도 있고 이현승 또 하태경 의원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박민식 전 의원까지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상황. 울산도 서범수 의원이 이 출마 선언을 어제 한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 이게 부산시장 지낸 친형 서병수 의원에 이어서 서범수 의원도 울산시장에 당선될 경우에는 형제가 광역단체장 여기만은 기록을 세우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보면은 경남 같은 경우도 지금 윤석열 당선인 핵심 측근 윤한홍 의원 출마 고심 중인 상황이고요. 재선의 박완수, 3선의 윤영석, 또 조혜진 의원 출마선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김태호 의원 차출설 여기까지 나오고 있고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오늘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다가 충북지사는 이해운 전 의원 또 충남지사는 4선의 이명수 의원까지 뭐 우리가 이름만 들면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관록 있습니다. 있는 다선 의원 출신들의 정치인들이 지금 대거 출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자 서울시장은 현재 우세훈 시장이니까. 네. 그러면 민주당은 누가 대항마가 될까요? 사실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우상호 박영선 전 의원이 지난번 경선에 나왔고 이제 본 후보가 박영선 후보였는데 지금은 정권도 지금 넘어간 상황이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득표가 민주당이 45 정도였고 윤석열 후보가 한 55 정도 가까이 받았기 때문에 누가 나가도 이기기가 힘들다. 그리고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총괄위원장을 했었는데 지금 그걸 책임을 지고 오늘 자신의 SNS에 서울시장 불출마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몇 없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의 지역위원장 사퇴서를 낸 사람이 은평의 박주민 의원 정도 됐거든요. 아마 이 사인이 서울시장으로 나간다라는 사인이 될 수도 있는데 다만 걱정인 것은 이제 임대차 3법 과정에서 박주민 의원에 대한 부동산 여론이 좋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뚫을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박주민 의원 말고는 또 박영선 의원이야 라고 얘기하는 여론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참 힘들게 박원순 전 시장이 3선을 했지만 다시 돌고 돌아서 서울시장에 낼 만한 후보군이 없다라는 얘기를 벌써부터 듣고 있습니다. 뭐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김진애 전 의원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키가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 어떤 결정을 할 거냐. 서울시장, 경기지사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동연 대표의 움직임도 봐야겠습니다. 자, 경기지사도 궁금한데 날이 남아있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한입뉴스 정리하겠습니다. 박정호 기자, 오랜만에 돌아온 우창석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 청취자 2509님 뉴키스 온 더 블럭. 이야, 추억이 오기네요. 스텝 바이 스텝 신청합니다. 날씨 때문인지 설레는 오후입니다. 인수위 통해서 모쪼록 한 걸음씩 차근차근 다음 정권으로 이어지면 좋겠네요.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노래 듣고 저는 입으로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제철 과일과 제철 채소가 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영양가도 많다고 하지요. 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이 제철인 것으로 주꾸미가 있는데요. 가을 낙지에 견줄 정도로 봄에는 주꾸미가 맛과 영양이 으뜸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어의 첫소리를 강하게 발음하려는 경향 때문인지 쭈꾸미라고 발음하고 쭈꾸미로 쓸 때가 많은데요. 이것은 표기도 주꾸미로 하고 발음도 주꾸미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생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종종 잘못 알고 쓰는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흔히 칼치라고 부르는 생선은 갈치가 맞습니다. 생선 모양이 칼처럼 생겨서 그렇게 부르곤 하는지 아니면 둘째 음절에 치의 영향을 받아서 첫째 음절을 거센 소리로 칼로 발음하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칼치가 아니라 갈치가 맞습니다. 참고로 갈치가 갈치꼬리 문다란 속담이 있는데요. 동료나 친척 간에 서로 싸우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먹장어를 일상적으로 이를 때 꼼장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곰장어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또 붕장어를 아나고라고 부르는 일도 많은데 아나고는 일본어 표현입니다. 그 외에도 고동과 올갱이는 방언이니까요. 고둥, 다슬기 이렇게 정확하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선은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세죠.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지금 대변이에요. 김용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잠깐만 이제 그만 문제라고. 네,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따뜻한 햇살에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온화해졌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13도, 부산 16도, 대전 17도, 광주 21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고요. 평년 기온을 1도에서 6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무척 크게 벌어지겠고 당분간은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난 곳이 많습니다. 대기 확산도 원활한 상태여서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단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침 기온이 서울 3도, 대구 5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해 많이 쌀쌀하겠지만 낮 기온은 오늘보다 더 오를 전망입니다. 모레 목요일 오후부터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또 다른 비구름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이고요. 이 비가 지난 뒤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주말부터는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는 평년 기온보다 조금 낮은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0.3도, 습도는 61%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인사 추천 기능만 보유하고 필요한 공직자 검증에 대해선 법무부와 경찰 등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임기 말 공공기관장 인사를 낙하산이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고 그때까지 인사권을 행사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다른 질환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일반 병상에서 우선 치료하도록 진료 체계가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코로나19 무증상, 경증, 중등증인 입원 중 확진자는 전담 병상으로 이동 없이 비음압 일반 병상에서 치료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국민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 가운데 지난해 사회적 고립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국민 3명 중 1명이 고립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줄면서 비만율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의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여부가 정치권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평소 민주당 내에서도 MB 사면의 필요성을 제기해 온 분인데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 내일 오찬 회동을 갖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가능성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저 의원님 이미 이 사면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고 문자 폭탄을 많이 받으신다고요? 예. 뭐 제가 평소에 이명박 대통령 사면을 주장했던 건 아니고요. 네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제 퇴임을 앞둔 이 시점에 있어서는 전직 대통령이 어쨌든 장기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좀 부끄럽고 좀 불행한 세태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행사해서 사면토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네. 의견을 피력한 것이죠. 문자는 몇 통이 나와요, 의원님? 아이고 셀 수 없을 업무를 못 볼 정도고 지금 전화 받고 있는 중에도 전화 올 정도니까 밤새도록 전화를 주십니다. 네. 밤잠도 없으신 것 같아요.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지금도 오고 있고. 예. 네. 네. 자, 의원님 그러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이제 이 전직 대통령이 이제 교도소에 있는 것이 부끄럽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좀 그래도 이게 특별 사면을 한다면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명분과 이유 뭐라고 좀 설명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적 그 명분을 하기에는 좀 아무래도 법치주의라는 측면에서는 약하지요. 네네네.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의 경우도 국민들께서 네. 공감대가 구축이 안 된 거고 또 본인도 사죄의 뜻을 표시지도 않았는데도 국민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했습니다. 네. 이제 남아있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민적 명분은 좀 비록 약할지언정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 장기간 구속되어 있고 또 윤석열 그 정부가 이제 출범이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원은 좀 풀어주고 푸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바람직하다. 아무래도 이제 명분이 약한 것은 그건 더 말씀드릴 수가 없죠. 네. 과거와 다르게 이제 요즘 우리 국민들이 뭐 대통령이든 누구든 법이 정한 원칙에 이제 벗어나는 것은 문제시하니까 명분은 약하다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시긴 했어요. 네. 그럼 이제 정치적인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여기에다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까지도 얹었습니다. MB 사면 동시에 진행될 것이다. 100%다. 이게 단언했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바가 없기 때문에 그 기사를 보고 좀 뜻밖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뭐 실제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글쎄요. 하여튼 그것 또한 이제 논란이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다라고 말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따로 이제 그럼 뭐 여야 정치인을 망라한다든가 저희 일부에서 보니까 뭐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면도 이제 함께 이제 처리되지 않겠느냐. 또 뇌물을 준 자와 받은 자가 같이 사면되지 않으면 또 그것도 곤란하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확대 네. MB 사면 외에 확대 사면은 따로 생각은 안 하셨던 거군요. 예, 그거는 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전직 대통령이 교도소에 장기간 수감되어 있는 것이 네. 국가적으로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그리고 여야 간에 협치를 해야 되는 현재의 상황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가 있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풀기 위한 하나의 해법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나머지 사면 부분은 그 대상과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내부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비대위 첫 회의가 어제 열렸고요. 자, 이제 쇄신하겠다 이런 다짐을 내놨는데 이번에 이제 새롭게 가동된 비대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려와 기대를 같이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경우 이제 원내대표로서 이번 대선 패배에 책임져야 된 지도부의 일원이었지만 이제 뭐 일관성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새로운 인물을 또 찾고자 하는 여러 가지 곤란함, 논란 이런 걸 좀 피하고자 부득이했다는 현실론도 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해한다면서도 그 한계에 대한 우려와 또 일정 부분 새로운 인물들이 비대위원으로 구성이 됨으로써 이제 국민의 뜻과 민심과 유리된 것이 아니고 국민의 뜻에 맞는 국민적 기준에 맞는 그런 당의 그런 행로를 정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도 있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한계도 좀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이제 대선은 끝났고 선대위는 해단했습니다만 이 구선대위 내부 일원이 지금 이 의원님에 대해서 배신자다, 비대위가 축출해야 한다, 좀 과격해 보이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어요.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냥 뭐 웃어야죠. 예. 이런 말은 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이제 내부 총질이다. 책임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뭐 한두 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당의 그 국민적 민심, 특히 정권 심판론이 팽배해 있는 거는 우리 문재인 정부나 또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국민들이 갖고 계신데 그 근원은 내로남불, 오만불손 또는 말과 행동이 틀린 위선적인 거 이런 것들이 한 몸체로 작용을 해서 국민적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넘어서려면 엄청 지금까지와 다른 정반대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또 그 주변 인물에 대한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대선 패배의 원인이 됐다라고 한 불편한 점에 대한 지적이 있으니까 이거를 뭐 내부 총질이다라고 하면서 배신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배신한 적 한 번도 없고요. 쇄신을 하려면 자아 반성하고 자아 성찰해야 되고 자아 비판을 해야 됩니다. 불편하지만 라임이 많네요. 배신한 적은 없으시고 쇄신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다. 지금 뭐 이 의원님 말씀은요. 이 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이 지금 패배한 5일 전을 보지 말고 지난 5년을 돌아봐야 한다. 민주당은 아주 세게 얘기했는데
내로남불, 오만불손, 표리부동 이걸 다 지적을 하셨어요.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지금 대선에서 이제 패배한 게 바로 이제 직전인데 6일 지방선거가 또 막 닥쳐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까지 또 패한다면 민주당은 위기에 처할 테니까 좀 이 남은 기간 어떤 전략으로 민심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전공법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네네. 특히 국민이 신뢰를 잃고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딱 잡아떼고 뭐 거짓말하고 말과 행동이 틀리고 또는 뭐 남에 대해서 비판은 날새기 하는데 자신에 대해서는 뭐 엄청 관대하다. 네. 이편 내편 가리면서 진영 논리로 거기에서 헤어날 줄 모른다. 그리고 오만하고 독선적이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럼 그렇지 않으려면 그 정반대의 행동을 계속 축적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게 근데 하루 이틀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전공법이다 말씀하셨는데 이건 꾸준히 오래가야 될 문제라. 지금까지 허물어뜨린 것에 10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또 다른 이제 비대위 내에 젊은 비대위원이죠. 권지웅 비대위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 책임을 맡았던 책임 있는 인사는 지방선거 공천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대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이제 논의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책임 정치의 차원에서 어쨌든 주요 정책의 실패라든가 민심을 이반한 데에 그 결정 집행하는데 주요 라인에 있었던 분들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건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당내에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고 대선 패배하면 뭐 말씀하신 대로 내부 총질 책임론이 오가기도 하고 또 이제 분열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47.8%의 표를 모아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비대위에서 역할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의원님은 여기는 좀 반대하시는 입장이죠? 예,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지금 우선은 이재명 후보는 그 당대표 또 지도부가 다 총사퇴할 정도로 대선 패배를 그에 있어서 네.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힘든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구설이나 의혹을 공격을 당하면서 이재명 후보 자신도 많이 힘이 많이 빠져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되고요. 오히려 좀 더 그 방전된 것을 기운을 차리고 몸과 마음을 추스려야 될 때다라고 생각되고 당이 자꾸 그거는 이재명 후보를 오히려 독을 끼얹는 격이다. 네네. 두 번 죽이는 격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에게 다시 한번 심신을 추스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낫지. 네. 지금 써먹기 좋다고 당장 가서 지방선거용으로 앞세워 가지고 그렇게 하면 과연 그게 당에는 도움이 되고 후보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이재명 후보 본인한테도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대선 결과가 워낙 초초박빙의 상황이었다 보니까 또 이제 아직 그 이재명 후보가 젊고 그러니까 이제 차기 또 설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재수할 때와 같은 코스를 가지 않겠느냐. 그럼 오는 8월 이 전당대회에서 당권 잡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의 그런 행로는 당연히 본인의 그 뜻과 역량 또 국민적 그런 동의 여부에 따라서 그런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앞으로 기회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다만 여기에 조급증을 내서 자칫 이렇게 서둘르다가는 오히려 패착을 낼 수 있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앞으로 행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적 시각에서 비춰볼 때 별로 달갑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지금은 자꾸 거론하는 게 그게 무엇이든 좋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심신을 추스릴 시간을 갖는 게 우선이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자, 이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면 초대 총리 김부겸 현 총리를 유임시키는 것. 이거 보도되다 보니까 뭐 찔러보기다, 사실무근이다. 지금 이제 인수위 쪽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워낙 그 관록 있는 정치인이시다 보니까
이 가능성 진짜 없는 걸까요? 저는 그 뉴스를 어제 보고 좋은 아이디어다 생각을 했습니다. 뭐 서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그 윤석열 당선인 쪽이 정권을 이양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단들되지 않고 아주 스무스하게 이양이 되면서 또 문재인 정부의 경륜과 시행착오를 전수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장관들의 인사청문회의 과도기에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좋다고 생각되고요. 물론 양측이 다 부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저는 그렇게 뭐 부인만 하지 말고 한번 노력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예, 이야기가 나올 김에 예, 크게 대승적으로 여야 간에 협치한다고 그랬는데 협치를 넘어서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공조를 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워낙 좋은 아이디어다 무릎을 탁 치시면서 이왕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추진해 보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시네요. 네네. 어제 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떡 먹을 사람 생각은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안철수 만약 차기 총리 내정이라면 조금 늦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안철수 만약 총리 내정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글쎄요 그런 걸 뭐 생각을 안 해봤지만 저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요 안철수 그 인수위원장의 경우에는 지난 대선 과정에 본인이 완주한다 단일화 제안했다 철회했다 또 뒤엎고 전격적으로 심야에 합의했다 이런 과정이 국민들에게 저는 허용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일방 지명을 하면 국회에서는 헌법상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임명 동의권이 있습니다. 그 동의 여부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 국민적 뜻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총리 인준을 받으려면 안철수 전 후보 대선 과정에서 단일화에 대해서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자, 짧게요. 시간이.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해프닝이나 과오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국무총리를 수행하려면 대국민 신뢰가 구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뢰를 있어야 되는데 신뢰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국무총리직이 수행이 가능하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가부 폐지 벌써 논란이 되고 있는데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세요? 이거 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소모적 논란을 하면 윤석열 당선인한테만 손해입니다. 출범도 늦고 정부 조직 법안도 장기간 표류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 것보다는 타협책이 있습니다. 타협책을 한번 모색하든지 아니면 뒷전으로 좀 밀어놓든지 더 산적한 국가 현안과 중요한 과제들이 있고 또 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굳이 이런 문제 가지고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급선무는 아닌데 괜히 이제 국정을 늘릴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요거 인수위에서도 잘 참고했으면 좋겠네요.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에는요 여야 정당 출입 기자들과 정치권 취재 이야기, 그중에서도 취재 뒷이야기를 듣는 쏠쏠한 재미가 있죠. 불사조 기자단이 있습니다. 자, 야당 출입하는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당 출입하는 세계일보 최영찬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두 분 여야 곧 바뀌죠? 네. 이게 한 2달 채 안 남았어요. 맞습니다. 여당 출입, 야당 출입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요새 그래서 기사에 여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여야라는 말을 쓰면 헷갈려요. 네. 헷갈려요. 그래서 그냥 국민의힘, 민주당 이렇게 하지. 사실은 이제 엄연히 문재인 정부가 현재지만 인수위에 어제부터 관심이 다 쏠려 있으니까 혼동되는 과도기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두 분으로부터 참 들을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안철수, 부위원장은 사선의 권영세 의원. 이 두 사람이 맡은 과정,
박 기자님 좀 순조롭게 인수위가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은 네. 그날 원래 오전에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발표를 하기로 했다가 그날이 일요일이었거든요. 네네네, 인수위원장 맞아요. 발표한 날이요. 했다가 오후 3시로 시간이 바뀌고요.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브리핑을 하는 그런 과정이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과정 자체는 윤석열 당선인이 소통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뀐 걸로도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좀 내부적으로 좀 갈등이나 좀 삐걱거림이 있다라고 이제 일부 얘기가 나왔던 것들은 어떤 거였냐면 것들이. 이제 권영세 부위원장이 이 부위원장 자리를 좀 계속 고사를 해왔거든요. 네네. 사실은 그 전전날부터도 계속해서 거론이 됐었고요. 취재를 해보면은 안 맡고 싶다라는 그런 입장을 계속해서 내놨었습니다. 아하. 이제 특히 이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인수위 내에서 카드로 치면은 조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밀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인수위원장을 딱 결정하게 되니까 나머지 자리가 그다음에 싹 결정이 되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그때 부위원장으로 권영세 의원을 맡게 되면서 이걸 좀 고사를 했던 거고 그럼 이제 고사를 왜 했느냐 표면적인 이유는 이런 거였어요. 선거 기간 동안에 사무총장도 하고 너무 힘들었다. 네, 총괄선대본부장. 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면에서 들리는 거는 취재를 하면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인수위 내 그림을 보면 위원장이 안철수 대표 그리고 부위원장이 권영세 의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보좌하는 역할이 아니고 크게 보면은 국민의당을 대표해서는 안철수 대표가 와 있는 거고 네. 국민의힘을 대표해서는 권영세 의원이 와 있게 되는 거죠. 즉 이 얘기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공약을 중간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역할을 권영세 부위원장이 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맡게 된 거고 이게 권영세 부위원장 입장에서는 되게 까다로운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배드캅 역할이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에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최전선에 서가지고 안철수 대표가 너무 많이 요구하면 막아야 되고 또 윤석열 당선인의 이 생각은 더 전달해야 되고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처음에 좀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딱 이렇게 나올 때 브레이크 역할이구나, 견제 역할이구나라고 다들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까다로운 역할이다 보니까 권영세 의원은 맡고 싶어하지 않았다. 자, 원희룡 전 지사는 기획위원장. 이건 원래 애초 인수위 조직에 안 보였던 자리예요. 네. 그 새로 만들어진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원희룡 기획위원장 설명으로는 지금 인수위 자체를 조율하는데 사람이 조금 더 이제 수뇌부급이 더 필요한데 법적으로는 24명밖에 인수위원을 못 두고 특히 네네. 위원장하고 부위원장만 들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명 정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자, 이런 내용들은 뭐 액면 그대로 봐도 될 것 같은데 다만 좀 인사의 특성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권영세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선대본부의 본부장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원희룡 지금 기획위원장은 선대본부의 정책본부장이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선대본부에서 투톱 2명이 동시에 인수위에 이 높은 자리에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사 스타일을 좀 보여준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기획위원장 자리를 원희룡 전 지사에게 맡긴 거는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인수위에 포함을 시키긴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 정책본부장이었으니까요. 공약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정책을 인수위가 다 사실 그려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사실 그림을 예전 처음 그림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권영세 의원이 인수위원장을 맡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많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아마 이 원희룡 전 지사가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보조를 맞추면 그림이 딱 맞았겠죠. 근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안철수 대표는 조커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고 인수위원장 자리를 맡게 되면서 밀렸고 이 원희룡 전 지사를 이제 그냥 인수위원으로 앉힐 수는 없는 거죠. 급을 생각해서는요. 자, 지금 뭐 매일매일 이제 인수위는 의혹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일단 인수위원 인선이 지금 급선무고 매일 인선 발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좀 막 안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당내 입지를 둘러싸고 향후 새 정부의 입지를 둘러싸고 좀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좀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일단 당장 인수위원장을 맡은 걸 가지고도 국민의힘에서는 좀 의아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이게 이 야권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과정인데 협상 과정이 이어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협상 과정이 이어지고 있다. 아직 합당이 안 됐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새 정부 구성할 때 나눠서 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안을 그때 마련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씩 주고받으면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즉 이 과정 자체가 협상의 과정인데 그러면 인수위원장을 가져간다?
그럼 다음 거는 내놔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안철수 인수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리로서도 거론이 되고 지금 그런 의지도 조금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통합 합당을 하게 될 경우에 만들어지게 되는 정당의 당대표 자리도 좀 원한다 이런 얘기들도 좀 알려져 있거든요. 물론 확인이 된 건 아닙니다. 다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는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나중에 총리를 하거나 아니면 당대표를 한다고 하면은 인수위원장 자리는 내놓고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요건 양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걸 받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들을 했었는데 인수위원장을 가져갔기 때문에 좀 의외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인수위원장은 현실적으로 2달밖에 안 되는 자리잖아요. 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분명히 다음 스텝으로 뭘 하나를 더 가져가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좀 견제를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한번 총론적인 걸 짚어볼게요. 오늘까지 인사를 전체로 보면 많은 분들이 좀 의견이 다른데 시각이 친이계 MB 정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어제는 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또 이제 지역균형발전 특위위원장 되다 보니까 이게 당내 인사가 아니라 당외 인사 좀 통합정부의 느낌이 나네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지금 이 균형이 좀 잘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사실 인사의 특징을 제가 요약을 하자면 네네. 윤석열 당선인이 썼던 사람들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썼던 사람들을 다시 쓴다. 대표적으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광화문 빌딩 캠프 이제 이마 빌딩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그 빌딩에서 총괄하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돌아오게 되면서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시 중용이 되고 있고요. 광화문 팀의 복귀다. 네. 그리고 그때 광화문 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초기에 경선 캠프 기사를 썼을 때도 적어놨었는데 MB 정부 출신의 청와대 비서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즉 MB 측 사람들이 꽤 많이 들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구성을 할 때 이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MB 위주로 기용을 한다라고도 물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주변 사람들이 다 MB 쪽 사람들이잖아요.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서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성이 있는 거고요. 이 양김도 역시 아까 뭐 균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상징적인 측면도 충분히 있고요. 이제 왜냐하면은 예전에 이제 이게 무산되긴 했는데 처음에 선대위를 출범시킬 때 3김 체제를 만들려고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에다가 김한길, 김병준 이런 사람들을 세우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과는 결국 결별을 했었는데 이 남은 두 사람을 그대로 데려온 거.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거랑 일부 좀 겹치는 면이 있죠. 아까 권영세 본부장 그리고 원희룡 본부장 두 본부장을 데려온 그림과 거의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 신인이라 사실은 이제 출마하면서 모든 과정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이제 대선 과정에서 기용했던 인사들이 인수에 거의 대부분 그대로 들어오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이제 곧 여당을 앞두고 인수위가 워낙 활발하니까 이 박순봉 기자 취재가 매우 바쁘실 것 같은데. 네, 상대 쪽에서 최영찬 기자님이 아주 심심해하고 있습니다. 한가해 보이는데 민주당 사정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이 통합 삼각 체제, 지금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양김, 민주당이 바라보는 또 속내가 있겠죠? 근데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뭐 인수위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당이 큰 관심은 없고요. 다만 이제 그 한 가지 걸리는 거는 김한길 대표가 민주당 사람이잖아요. 민주당 대표였죠. 네, 민주당 대표였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나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물 빼오기, 사람 빼오기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는 좀 있어요. 민주당계 인사들을 빼갈 수도 있다. 그렇죠. 지금 현재 현역이 아닌 분들은 많이 일단 김한길 의원의 작업으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김한길 전 대표가 그때 당을 떠나면서 했던 말이 친문 패권 때문에 안 된다는 식으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단 말이죠. 지금 당이 결국 다시 친문 패권이라는 말은 좀 죄송합니다. 어쨌든 친문 위주로. 내부에서 패권이라는 비판이 나왔어요. 네, 친문이 위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가진 분들이 좀 있단 말이죠. 뭐 김두관 의원처럼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분도 있지만은 아닌 분들에 대한 그 불만이 막 이제 다시 표출이 될 때 김한길 전 의원이 나서서 이렇게 조금 역할을 하면은 의석수를 많이 빼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야, 그럼 이제 비문 인사들을 그렇죠. 혹시 이제 새로운 여권에서 또 영입해가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일단 당장 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공천이 여차하면 어렵다 싶으면은 선거에서 국민의힘으로 와라. 우리가 너 출마시켜줄게. 국민의힘 쪽에 사람이 아까 넘쳐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자리가 있을까요? 호남이라든지 호남 뭐 쪽이라든지 충청이라든지 이런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기존 보수 정당의 험지에서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국민통합위원회를 지금 맡았잖아요. 김한길 전 대표가. 이제 그쪽 분하고 오늘 이제 오전에 통화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역할들을 얘기를 하는데 국민통합위원회예요. 뭐 젠더 갈등 문제도 있고 통합이니까 엄청나잖아요. 네, 모든 갈등을 분야가 다 있죠. 소화해야 그 중에 또 하나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여야 간의 갈등. 그러니까 이제 여소야대 상황을 좀 의식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김한길 전 대표가 어쨌든 인맥을 좀 활용해가지고 어떤 법안 처리나 아니면 뭐 총리나 장관들 임명 과정에서 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래요. 자, 여야 간의 갈등도 어떤 교두보가 생길 것인가. 근데 이게 지금 민주당은 지금 힘들다 하는데 더 힘들어지진 않겠는가 하는 우려들이 지금 여권 쪽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나온 속보를 짚으면 윤석열 당선인이 내일 문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한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할 것이다. 자, 최측근 이른바 윤핵관으로도 분류된 권성동 의원의 오늘 아침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내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만날 그 계획이라고 하던데 이 자리에서 그 MB 사면 요청할 생각을 견지하고 있다. 그렇죠. 두 분을 달리 대우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잖아요.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이 고령이고 형량도 더 낮았거든요. 제가 그때 갈라치기 할 때 제가 언론 인터뷰에 뭐라 얘기했냐면은 김경수 최측근인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살리기 위해서 동시에 사면하기 위해서 남겨둔 것이다. 이런 정치적인 함의가 숨어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비판을 했거든요. 한번 두고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취할지. 저는 아마 같이 사면을 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00%다. 이런 이제 단정까지도 했습니다. 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지금 김경수 전 지사 얘기도 나왔는데 사면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어때요? 일단 방금 권성동 의원의 발언을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사실은 예측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하는데 김경수 전 지사만 사면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반발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미리 만들어 놓겠다라는 거죠. 한 명 한 명 다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그림을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적인 분위기로는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사실은 경선 과정에서부터 이 문제를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사면에 대한 입장이요. 왜냐하면 당선인이 사실은 이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보수 내에서도 일부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책임론을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해왔던 그런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 완전히 보수 진영을 통합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MB 사면 더해서 김 전 지사 사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뭐 일단 사면에 대해서는 언급하기를 좀 꺼려 하더라고요. 오늘도 좀 취재를 해보니까 공식 입장이 없다. 이런 게 지금 당의 입장이고 이게 어쨌든 뭐 당선인이 건의해서 대통령이 이제 결단을 한다면 대통령의 몫이지 당이 이러쿵저러쿵 할 게 아니라는 거고 다만 MB 사면에 대해서는 명분이 없지 않냐라는 의견이 좀 많긴 해요. 부정적이네요. 네, 왜냐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범죄 차원이 좀 다르다. 이게 뭐 임기 중에 벌어진 게 아니라 뭐 그전에 다스 비자금 횡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합쳐진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뭐 명분이 없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조금 전에 지금 통화했던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또 공개적으로 사면이 필요하다고 해서 여러 의견이 나오는 상태인데 김경수 전 지사 사면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반기는 목소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찬성한 분은 이상민 의원 인터뷰를 조금 전에 했는데 문자 폭탄이 쏟아진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민주당 얘기로 깊숙이 들어가 볼게요. 아깝게 진 것이 아니라 끝내 이기지 못한 것이다. 자, 처절한 반성으로 모든 것을 다 바꾸겠다. 어제 민주당 첫 비대위 회의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자, 반면에 대선 이후에 반성과 쇄신보다는 위로와 격려가 더 많이 오간다. 이런 얘기들도 들려와요. 민주당의 실제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큰 선거에서 져서 아무래도 좀 이 적막감? 좀 무게감이 좀 보인다 이런 표현이 좀 맞는 것 같고 무거워요. 다만 이제
반성과 쇄신은 좀 일부 비대위원의 몫이 된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고요. 네. 어쨌든 지금 다른 분들은 지역구에서 곧바로 또 78일 뒤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느라 좀 여념이 없고 또 이제 의원직을 내려놓고 각자 뭐 서울시장이든 경기지사든 출마할 분들은 그걸 또 준비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지금 뭐 이게 뭐 우리가 뭐를 반성하고 뭐를 잘해야 된다 이게 크게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종 선거 또 원내대표 선거도 있기 때문에 물밑에서 눈치 작전이 좀 치열한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표면보다는 물밑에서 다 자기 선거 준비하고 바쁘기도 하고 또 다른 정치적인 셈법들이 오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윤호중 비대위 체제에 대한 반발도 계속 나왔어요. 비판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또 이재명 후보의 역할론이 또 이제 강하게 주장되기도 해요. 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뭐 몇몇 분들이 이재명 전 후보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은 했지만 어쨌든 지금 먹히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도부가 결정을 했고 무슨 뭐 중앙위원회도 해야 된다 하지만은 결국은 대선 진당은요. 이제 이 많은 의원들 중에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계파별 싸움이라든지 같이 뜻을 함께하는 그런 의원들이 많을수록 유리한데 친문 세력이 가장 많아요,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총선을 치렀기 때문에 가장 많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도권이 일단 윤호중 원내대표도 친문 인사로 분류되는데 윤호중 원내대표한테 이 당권 비대위원장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건 일단 그냥 가대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사실 보니까 좀 취재를 다시 해봤더니 이낙연 전 대표한테 비대위원장이 넘어갈 뻔도 했었나 봐요. 네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막았다는 거예요. 전화를 직접 해가지고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좀 의견을 냈고 어쨌든 결국 이낙연 전 대표가 되는 일은 없어졌고 배제됐고 그냥 윤호중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그냥 가는 거예요. 보통이라면 원내대표가 잠깐 비대위원장을 맡았다가 그렇죠. 다시 새로운 인물을 물색하고 넘겨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시간도 너무 없다. 뭐 이런 지금 이유를 대는데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또 의원들이랑 관계가 원만합니다. 그리고 또 당을 잘 알아요. 사무총장도 한 2번 하고 정책위 의장도 해봤기 때문에 그 외부에서 볼 때 이름값이나 좀 중량감이 떨어지더라도 이런 지방선거 공천권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제 내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방선거까지는 이제 윤호중 비대위 체제로 치른다. 그렇죠. 이건 뭐 바뀔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뭐 원내대표 새로 선출하는 것도 다음 주 정도 되겠죠. 25일 이전이니까. 그런데 신임 정책위 의장에 재선의 김성환 의원이 내정됐다. 이 발표가 났는데 그리고 지금 좀 긴급한 인사였나요? 정책위 의장을 바꾼다는 얘기는 있었고 이번 주 중에 이제 발표한다고 했는데 김성환 의원이 내정됐다고 조금 전에 이제 보도가 나와서 확인을 했더니 맞더라고요. 재선인데 좀 의외였죠. 근데 이제 김성환 의원은 이해찬 대표 때 비서실장을 했고 그때 당시 사무총장이 윤호중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이에요. 팀의 느낌이 있네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공천 작업도 주도했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랑 등등 해가지고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랑 해서 공천 작업도 하고 당 이제 뭐 그 영입 인사 이런 것도 조율하고 총선을 그 지휘를 했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분들에다가 지금 비대위원 면면을 봐도 조금 그 친문의 색채가 납니다. 그러니까 최재성 전 정무수석을 자꾸 언급을 하는데 그분이 정무수석을 할 때 정무비서관이었던 분이 배대정 지금 비대위원이에요. 며칠 전에 여기 다녀가셨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구를 또 이어받고 그런 관계도 있고 뭐 권지웅 비대위원도 영입 인재로 그때 당시 총선 때 영입을 됐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도로 친문당이 된 것 아니냐.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들어보고 오죠. 이 민주당 비대위 가운데 현역 의원이 3명. 나이로 따지면은 절반은 2030. 권지웅 비대위원의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어떤 문재인 정부가 진행되면서 어떤 지금의 국민들의 평가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다시 공천되는 일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현역 의원 모두가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문재인 정부의 뭐 장관이었거나 아니면 핵심적 역할을 했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단호하게 저희가 공천에 개입해서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26살이잖아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요게 좀 윤호중 비대위원장에 대한 이제 반대 정서 파격이 이제 외부 인사에 있었는데 박지현 공동위원장에 대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좀 반반으로 반반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전 제가 취재한 선에서는 반반이었는데 2030 뭐 보좌진이라든지 뭐 당직자 이런 분들은 되게 반깁니다. 젊은 층은. 네, 그동안 이 당에 그렇게 젊은 여성들, 청년 여성들에 대한 목소리를 넣고 싶었는데 잘 안 되더라. 구색 맞추기로 뭐 최고위원 한 명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만 있었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비대위원장이잖아요. 어제 비대위 회의만 보더라도 공동비대위원장인데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앞서서 발언을 했어요. 당대표가 하는 그 발언 순서기 때문에. 그렇죠. 모두 발언.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도 취재를 하다 보면요. 최고위 때 이제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순으로 발언하는데 뒤로 가면은 잘 열심히 안 칩니다. 보로 주로 이제 당대표나 원내대표의 그 발언에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그만큼 집중도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그 비대위원장의 그 상징성은 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비대위원이든 뭐 정책위 의장이든 이런 거 등등 해서 도로 친문당 이렇게 되면은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그냥 하나의 소모품 취급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굉장히 그 지금 2030 이 세대들이 비대위원에 여러 명 들어갔잖아요. 뭐 이소영 의원이라든지 권지웅 비대위원 같이 조금 협력을 해서 합을 맞춰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러면은 그 회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희한하게 민주당이 아닐 것 같은데 청년들이 좀 뿌리를 못 내려요. 오랫동안 지켜보면.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관련 온라인 게시판에 이 박지원 위원장 언급이 많다고 들었는데 자 국민의힘에서 박지원 위원장을 지금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이준석 대표의 대항마가 되겠다. 이런 뭐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죠. 이준석 대표의 대항마로 세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큰 그림을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민주당에 대한 관심이 크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물어봤을 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게 왜냐면은 내부 농공 행상에 훨씬 더 관심이 크죠. 그러니까 지금 인수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긴 쪽대로. 그렇죠. 그리고 인수위 내의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자들한테 혹시 들은 얘기가 없느냐, 뭐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진 않았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관심이 집 안쪽으로 쏠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준석 대표나 그 주변에서는 이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징은 이제 나이도 그렇고 좀 젊은 사람을 당대표로 앉힌 꼴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랑 비슷한데 다만 국민의힘에서 이제 내세우는 논리는 이 똑같이 젊은 당대표이긴 하지만 선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하고는 뭐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는 하는데 다만 이번에 대선 때 여성들이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에게 결집을 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잖아요. 후반부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박지현 위원장이 됐습니다만 선거 막바지에도 역할을 하면서 또 이제 급부상이 되기도 했던 거죠. 아까 권지웅 비대위원 얘기를 듣고 왔는데 자 지금 비대위가 어쨌든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문재인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의 공천을 맡겠다. 근데 좀 전에 말씀은 비대위 내부는 좀 친문 성향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공천.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부에서 치열하게 좀 논쟁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비대위 내부에서. 근데 지방선거가 자리가 너무 많아서 모든 자리에 대해 그럴 수는 없고 다만 좀 잘 보이는 자리들 있잖아요. 서울시장 후보라든지 경기지사 후보라든지 뭐 좀 몇 군데 이제 기초단체장 중에서도 도지사 좀 중량감 있는 광역. 것들. 그런 자리에 대해서 좀 상징성 있는 그 인물이나 그런 것들을 공천을 관철시키지 못하면은 그게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될 거라고 내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 6천여 석이라 그러더라고요. 수만 명이 출마하는. 야, 이걸 지금 이제 민주당 비대위 또 지금 대선에 승리해서 취임 준비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 이걸 해내야 됩니다. 야, 보통 문제는 아니네요.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최영창 세계일보 기자, 앞으로 이제 2달 후면 여야가 바뀌게 되는데 불사조 기자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도 물론 준비돼 있죠. 바나나 우유.
바나나 우유입니다. 자,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쏠 거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코너 IT본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를 쏙쏙 소개해 주시는 시사본부의 꿀보이스 얼리어답터 김덕진 미래사회 IT 연구소장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자, 국내의 한 스타트업이면 뭐 이제 막 새로 창업한 회사인데 그렇죠. 애플, 아이폰 만드는 애플. 네, 맞습니다. 제조 협력을 하기로 했다. 네. 이게 어떻게 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요. 네. 일단은 애플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자기 혼자서 좀 기술을 하고 기술에 워낙 자신감이 있고 있다 보니까 아예 회사를 뭐 인수하거나 혹은 이제 본인들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왕국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 스타트업인 닷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름이 닷? 네, 점이죠, 점. 영어로 점. 네. 닷. 그렇죠. 애플과 2년 동안 그 이제 공동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동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개발로 사실 밝혀졌고요. 지금 이제 대표가 미국에 있어서 제가 안 그래도 취재차 좀 통화를 했는데 네네. 실제더라고요. 그게 실제 이게 어떤 거냐면 아이폰, 아이패드용 소프트웨어를 이제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일종의 태블릿 같은 거에 넣는 이런 형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긴 한데 네. 소프트웨어 개발이다. 이게 네. 프로그래밍인데 네. 야 이거를 그럼 애플은 못해?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이 닷이라고 하는 곳이 만든 디바이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앱들을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뭐 당연히 너무 편하고 좋죠. 네네네. 근데 시각장애인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제 이른바 이제 점자로 보는 게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점자 같은 경우는 일단 점자 정보 단말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텍스트를 점자로 변환해 주는 건 있는데 그럼 그거 말고 예를 들면 이미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동영상이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생각만 해도 지금 우리는 늘 디스플레이가 그렇죠. 평평한데 네. 점자는 울퉁불퉁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되지? 그리고 걱정이 좀 되긴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이 닷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애플과 이번에 협업하는 제품은 이제 2,400개의 핀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바이스 안에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촉각적으로 이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애플 스마트폰에 우리가 뭔가 이제 꽃을 그렸다라고 하면 전송을 누르면 실제로 이 그 디바이스에서 전기 신호를 가지고 이 그 꽃 있는 부분만 아까 이제 닷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뭔가 쭉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점이라는 게 튀어 올라온다. 네,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지게 되면 이게 그림이 뭐 꽃이구나라는 걸 이제 촉각으로 느끼게 해주는 일종의 뭐 기존에 우리가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일종의 촉각 인터페이스 뭐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름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혁신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할 때 실제로 애플이 본인들도 이런 것들에 대한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음성 인식 기술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보여줬던 건 많습니다. 음성으로. 네, 예를 들면 지금 안드로이드도 그렇고 아이폰도 그렇고 보이스 오버 뭐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 네네네. 그걸 키게 되면은 예를 들면 인터넷에 있는 사이트를 읽어주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것만으로 한계가 있던 거예요. 근데 한계가 있다가 이 스타트업이 실제로 이걸 제가 알고 한 2017년 정도부터 계속적으로 만들어 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그전에는 이제 시계 형태로 그전에 또 조그마한 거 하나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패드는 큰데 이제 이거는 여러 개의 그 전기 이제 센서가 들어가잖아요. 아까 몇 개라 그러셨죠? 이게 한 2,400개 정도. 2,400개가 이제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움직여준다. 그렇죠. 근데 그 전 버전에 이제 작은 시계에 뭐 수십 개 정도 되는 핀이 있었던 모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회사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해외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가 이렇게 패드의 형태가 나오게 되면 그럼 우리의 앱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스마트폰에 구현되어 있는 앱들을 이런 패드를 통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어떻게 보면 애플 입장에서는 이렇게 협업을 했던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기가 막힌 기술을 오랫동안 고민하고 시계 정도의 디바이스. 네. 이제는 이제 또 우리가 폰 정도의 디바이스로 확대한 결과
아이패드에까지 들어가는 일종의 패드 형태, 아이패드에 들어간 게 아니라 패드 사이즈의 별도의 디바이스가 사이즈. 이제 나오고 별도의 디바이스가 나와야 되겠네요. 네, 그죠. 별도의 디바이스도 이제 출시될 예정이고요. 그걸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는 닷에서 만들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앱들은 아이폰에 연관돼 있는 연동돼 있는 앱을 넣어야 되니까 그런 걸 위해서 앱과 관련돼서 뭐 개발 키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거를 이제 협업하면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 아이디어로 보니까 이거 우리나라라서 가능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는 침대에서도 지압봉이 막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시각장애인들 위해서는 패드에 이런 기능이 들어갈 수는 없을까? 하면 또 이런 또 응용이 되네요. 그렇죠. 이제 또 그거 말고도 우리가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볼게. 지금까지 그럼 지금 어떻게 이분들이 인터넷을 쓰셨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 같은 정보가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됐던 게 예를 들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점자 정보 단말기라는 게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웹 접근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인터넷 사이트를 음성으로 변환해 줄 수 있는 이런 접근성에 대한 표준을 지키는 데들은 기본적으로 그 시각장애인 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컴퓨터나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면 음성으로 읽어주기는 해요. 텍스트를. 그렇죠. 근데 그게 한계가 있어서 그 읽지 못하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점자 정보 단말기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점자가 이렇게 전자 형태로 이렇게 전기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일부씩 이렇게 텍스트로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점자 모양으로. 근데 그렇게 되면 생기는 문제가 표를 못 읽어요. 표. 그래프라든가. 그렇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표나 그래프가 대부분 금융이나 우리가 중요한 어떠한 것들에 많이 연관이 돼 있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아이러니하게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분들은 자기 관련 서류인데 이런 것들을 결국 누군가의 부탁을 통해서 읽어야 되네. 개인 금융 정보까지도. 그렇죠. 이런 형태들이 존재했었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이번에 또 괜찮다고 생각했던 게 또 국내에 또 다른 스타트업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아까는 하드웨어적이면 여기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는 데인데 AT소프트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에서 이번에 뭘 했냐면 우리가 홈택스 연말정산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연말정산 그 어떤 표가 이제 PDF 파일로 받아지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그게 PDF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표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눈으로 보는 거니까. 네, 그 눈으로 볼 땐 좋지만 이걸 만약 점자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제 엄청 복잡하고 어렵겠죠. 근데 이번에 만든 기능이 요게 이번에 그 홈택스 연말정산 페이지에 같이 들어갔는데 전자 점자 내려받기 기능이 별도로 이번에 생겼습니다. 전자 점자 내려받기. 네, 그럼 홈택스에 들어갔다. 네, 그렇죠. 국세청 사이트죠. 네, 거기서 연말정산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전자점자 내려받기 기능이 생겼어요. 그럼 그걸로 다운로드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드렸던 복잡한 표를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점자로 읽을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표 시작. 그다음에 그 옆에 뭐 예를 들면은 뭐 급여 350 뭐 이런 식으로 쭉 그거를 텍스트로 풀었는데 그 푸른 걸 점자의 형태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표를 그대로 사람들처럼 직관적으로 읽을 수는 없는데 그거를 변환해서 점자로 만들어주는데 지금까지 이걸 수동으로 했거든요. 그럼 수동으로 하면 예를 들면 표가 엄청 많으면 당연히 그 표를 다 수동으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들겠죠. 그렇게 사람이 되니까 다 손으로 작업을 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지금까지 이게 안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특허를 받은 게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는 솔루션을 이제 만든 전자적으로. 겁니다. 네. 이야, 그렇게 되면 대단하다. 이제 어떤 표에 있는 그림을 이런 점자로 자동으로 만들 수 있게 되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증명서 혹은 이제 이러한 뭐 연말정산 페이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정보의 격차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데 이 생각을 못 하니까 우리가 사각지대라고 흔히 부르게 되는 건데. 그렇죠. 그 시각장애 혹은 또 다른 뭐 청각장애 이런 분들이 전자 디바이스를 쓰면서 많은 좋은 정보들, 심지어는 본인의 정보까지도 확인할 수 없었던 막막한 길을 이런 식으로 이제 열어주는군요. 점자로 디바이스에서 표현을 해주고 그래프도 표현해주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엄청난 게 뭐 장애인 증명을 받는다. 그럼 다 가족이 대행해주거나. 그렇죠. 기초수급 뭐 확인서 뭐 이런 거 내라고 관공서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그럼 이제 관공서 관련 주요 이제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들은 다 시각장애인이 직접 점자로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됩니까? 지금 이제 조금씩 도입 중인데 여전히 뭐 도입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이제 알아본 취재 결과로는 일단은 뭐 복지로나 뭐 위텍스, 나이스 이런 데 일부씩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 전에 정말 이제 저도 이걸 보면서 되게 아이러니했던 게 학생들이 자기 성적을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우리가 국어, 수학 이렇게 있고 국어 80점 이렇게 표로 있잖아요. 학교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음성으로만 읽어주면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한다면 밑에 숫자가 쭉쭉쭉 나오게 읽으니까 그렇지. 이게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목 쭉 읽어주고 그쵸. 학점 쭉 읽어주면은 네. 본인이 매칭하라는 거야. 그러니까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개선될 것 같고요. 근데 여전히 좀 부동산 등기 같은 경우도 좀 이런 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는 좀 앞으로도 이제 확장적으로 적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등기는 아시겠지만 서류에 막 찍찍 거져 있는 것들도 있고 네네. 실제로 복잡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네. 거기에 뭐가 설정돼 있다가 해제됐는데 그렇죠. 그런 복잡한 과정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렇죠. 야, 앞으로 이런 거는 뭐 ATM이라든가 네. 키오스크 기기에도 다 들어가겠네요. 네, 실제로 이제 키오스크 기술에서 최근에 또 이제 좀 혁신적인 그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라는 게 부산 지하철 전역에 좀 설치됐는데 네. 키오스크 하면 눈높이가 이제 이 성인 눈높이로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센서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 휠체어 타신 분이 오면 자동으로 센서가 내려간다거나 그래. 아니면 그 안에서 뭐 촉각을 통해서 해결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어린이가 것 있을 같습니다. 수도 있고 고령자가 있을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야, 새로운 세계를 또 봤습니다. 오늘 이래서 이제 IT본부가 중요한 거죠. 네. 김덕진 소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1056님. 와, 콩으로 들으며 버스 찾는데 여기도 들려요. 오늘도 열청하고 있습니다. 콩으로 들으시는데 버스에도 나온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바나나 우유 받으실 분 1056-2711-6943-8425-5565-8156님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마치고요. 저는 내일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